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경찰 조사 때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꼭 해야 되는 것과 반드시 이거는 피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너무 많아서 뭐 이게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쉽진 않은데, 제가 이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어떤 거짓말을 하는 거, 괜히 불리할 것 같으니까 사실관계를 좀 왜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닌데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도 되고, 솔직히 말했을 때 그 스토리가 맥락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숨기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빼가지고 전체적인 얘기가 말이 안 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진실인 중요한 내용까지도 거짓말을 했다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도 의심되게. 네, 특히나 그게 변호사 없이 조사를 갔을 때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 선임이 돼서 재판 과정에서 뭐 기록을 보면은 왜 굳이 이거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오해를 만들었을까. 그래서 사실 억울하게 좀 기소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뭐 꼭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변호사님?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굉장히 자기 인생에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피의자 조사를 입회를 하기 전에 무조건 이제 의뢰인분들과의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잖아요.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변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데, 수사관들이 즉흥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미리 준비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은 모두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관들이 질문하는 것들은 다 특정 맥락, 그리고 자기가 확인하고 싶거나 입증하고 네. 싶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잘 듣고 맞아요. 그 질문이 유도하는 의미가 뭔지, 맥락이 뭔지를 고민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 근데 물론 바로 즉흥적으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답 형식의 경찰 조사가 끝났다. 그 다음이 오히려 보면 더 중요한 절차가 있을 수 중요하죠. 있는데 네. 그 절차는 어떤 걸까요? 이 문답 형식의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진술한 내용들을 이제 타이핑을 해서 작성한 조서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물어보고 이제 피의자가 답하는 구두로 진술하는 거를 이제 수사관이 다시 타이핑을 한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진술한 것과 수사기관이 타이핑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일치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예전에 이제 언론에 나왔던 뭐 유명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뭐 한 5시간 했다고 하면은 조서 열람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5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진술한 대로 타이핑이 됐는지 세밀하게 보면은 그 뉘앙스라든지 어조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진술한 취지대로 맥락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조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조서 수정도 간혹 가다가 좀 까탈스럽게 구는 수사관들도 있어요. 그 수정하는 게 이제 무제한적으로 이제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원칙적으로 내가 말했으면 말한 대로 써 있으면은 그렇게 적혀져야 되는 게 맞긴 하잖아요. 간혹 가다가는 이제 이거 수정해달라고 하면 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서, 당연히 이거는 내가 수정해달라고 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너무 막 당연하다는 식 이거를 바꿔라 해달라 이렇게 하기보다도 조금 요청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진술의 번복이 아니라 자기가 아까 이제 수사관이 물어본 질문에 답한 것과 좀 상이하게 어쨌든 받아 적는 거니까 그게 뉘앙스가 뭐 이런 게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정정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지, 아까 했던 얘기랑 다른 취지로 번복하려 이런 절차는 아니죠. 결국에는 그 신문조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을 해가지고 본인이 대답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대질 조사일 때 상대방이 한 것도 못 바꾸죠, 사실은. 그리고 경찰 조사를 갔는데 딱 자기를 조사하는 수사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교체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많이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의자로 입건돼서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뭐 호의적인 경우는 사실 잘 없죠. 근데 아무래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뭐 수사기관의 어떤 공격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건 진행하는 도중에도 수사관이 뭐 교체되는지를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사관 교체라는 제도 자체, 규정 자체는 이제 범죄 수사 규칙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수사관 교체하는 사유가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재척 기피가 있는데, 재척의 경우에는 뭐 경찰관, 수사관이 뭐 피해자나 피의자와 뭐 친족 관계거나 특수 관계인일 때 그런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고, 기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경우가 객관적 구체적 사정으로 이제 확인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다 교체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조금만 좀 공격적이라거나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교체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로. 그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하는 말투나 뭐 질문의 맥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교체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교체 사유가 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교체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교체가 안 되면 그 수사관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종종 이제 수사관이 피의자한테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받을 것을 이제 제안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수사 과정에서 이제 진술이 엇갈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사관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조사받을 의향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자체를 이제 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신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뭐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본인이 평소에 좀 긴장을 많이 하거나 그 압박받는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기복이 있다거나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그 결과에서는 거짓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괜히 뭐 본인이 떳떳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실을 얘기했음에도 거짓이 나오면 이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뭐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잘못 오류로 나온 경우 몇 번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 확실히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거짓으로 나온 경우가 저는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결과 자체가 좀 신빙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구도가 내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조금 왜 이거를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내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평소에 뭐 심리적인 불안이 있다, 뭐 정신과적 약물을 뭐 처방받아서 먹은 적 있다, 이런 얘기를 뭐 하면서 좀 거절을 하든가, 당사자인 본인은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변호인이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구도로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 결국에는 변호사가 입회해서 조사를 받는다, 이럴 경우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변호사가 입회를 한다는 거는 이제 의뢰인이 말할 때 옆에 변호사가 있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심리적 안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조사를 가기 전에 조사를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고 가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예측에서 벗어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제가 뭐 경찰 조사 입회를 뭐 수백 번을 갔지만, 제가 이제 조사를 입회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막 피의자한테 엄청 강압적으로 막 수사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저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 없이 조사를 갔었는데 뭐 경찰이 뭐
경찰들이 뭐 둘러싸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했다더라, 뭐 심지어 뭐 욕설까지 했다더라, 이런 얘기는 이제 찾아온 의뢰인들한테 들은 적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변호사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경찰이 이제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나 추궁하는 강도 이런 것이 좀 다르다.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입회하는 게 확실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사가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의 흐름이라는 게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의 흐름이라든지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피의자가 조사에 그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수사기관이 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추정이 좀 가능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도 뭐 조사를 뭐 수백 번 입회하고 사건, 형사사건 같은 경우를 계속 사건을 처리하고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그에 맞게 이제 필요한 의견서에 필요한 부분들, 쟁점들에 대해서 이 부분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조력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고 동행하는 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가 입회해서 담당 수사관한테 뭐 증거를 뭘 갖고 있느냐, 뭐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느냐 이런 걸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고 당연히 수사관들도 피의 사실 유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하는 질문이나 강도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를 간접적으로 변호사가 이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입회하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점을 이제 좀 유의 있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소한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